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미래의 국가 경제를 이끌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던 가상현실 산업도 최순실 게이트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최 씨의 국정농단 파장에 현재는 물론 국가의 미래까지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가상현실, 즉 VR 산업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인식하고 뛰어든 첨단 산업입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들은 불과 5년 후인 2020년이면 시장 규모가 700억 달러, 우리 돈 84조 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국내에선 투자 대비 확실한 수익이 바로 돌아오는 산업이 아니란 이유로 대기업보단 정부 주도로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였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정부 2,790억 원, 민간 1,260억 원 등 4천억 원을 VR 산업에 투자할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인사들이 무더기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방향성을 잃고 휘청이고 있습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은 관련 예상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국 VR 콘텐츠 협회장인 마회왕 씨는 최 씨 아지트로 지목된 카페 법인의 이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이 협회 역시 활동 동력을 잃었습니다.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인데 이럴 경우 관련 신규 사업 상당수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한 발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의 VR 산업. 최순실 게이트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기업들이 느끼는 경영 압박감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해 유동성 확보가 쉽지 않고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공백으로 그간 활발했던 경제 외교의 군부를 쬐기 힘들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두산그룹은 일단 대외 악재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우량 자회사 두산밥켓의 기업 공개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려 했지만 청약 과정에서 미국 대선 결과물인 트럼프 리스크와 최순실 게이트라는 초대형 돌발 변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당초 기업 공개로 1조 원의 자금 유입을 기대했지만 실제 효과는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 그룹의 리더가 된 박정원 회장의 공격적 경영 구상에 큰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채권단으로부터 그룹 우량 자산인 금호타이어를 찾아와야 하는 금호아시아나 역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중국, 인도 기업이 최근 인수 적격 후보로 선정됐는데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박삼구 회장은 이들보다 1원이라도 더 돈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이들 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금 조달 불안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구조 조정이 필요한 부실 우려 기업의 금융 리스크가 커지게 되므로 양극화 현상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불황에 기업 스스로 판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비빌 언덕으로 꼽히는 경제 외교가 최순실 게이트로 정상 가동이 힘들다는 점도 재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유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국내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비핵심 자산 매각에 돌입하는 등 내년 국내 기업 생태계가 큰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노동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입니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노총은 범국민적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가 국민의 명령으로 되고 있음에도 꼼수와 술수로 버티고 있다며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국민 저항권 행사의 날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동조합 역사에서 노조 상급단체가 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기는 처음입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와 시장금리 상승이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1,3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이유입니다. 남현우 기자입니다.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트럼플레이션 우려로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KB국민, 우리, 하나신한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를 훨씬 넘어 5%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 악화를 우려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린 것도 금리 상승 기조를 부채질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미국이 기준금리까지 올리면 대출금리 추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연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가 걱정입니다. 가계부채는 6월 말 기준 1,257조 3천억 원으로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 기준으로 최대입니다. 이대로라면 1,300조 원 돌파는 시간 문제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지거나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내려가면 가계부채가 소비를 크게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민간이나 가계의 이제 신용 환경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 변수라는 점에서 뭐 소비든 가계부채에 따른 추가적인 어떤 리스크나 뭐 이런 거가 올라간다는 점은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인 거죠. 정부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나서 시중은행장들에게 가계부채 특별 관리를 주문하는 등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리스크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은행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닛 옐런 의장은 다음 달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정치적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온 옐런 체제를 정면 공격한 것으로 그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가 불확실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옐런 의장은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또다시 시사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겁니다. Were the FOMC to delay increases in the federal funds rate for too long, it could end up having to tighten policy relatively abruptly to keep the economy from significantly overshooting. 동시에 금리 동결 기조가 계속될 경우 금융 안전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 제로금리 시대의 막을 내린 연준은 올 들어 계속해서 0.25에서 0.5%의 금리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올해 남은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는 이제 12월 단 한 차례. 옐런 의장의 말대로라면 이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물가 상승, 즉 트럼플레이션이 강해지고 있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옐런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비판에도 2018년 1월 말에 끝나는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And it is fully my intention to serve out that term. 다음 달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올해 한국인 삶의 질이 지난해보다 7계단 하락한 세계 4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2016 세계 속의 대한민국에 따르면 한국의 삶의 질 지수는 10점 만점에 4.95점에 불과해 5.26점으로 45위인 중국보다도 낮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2,113시간으로 3위였고 실업률은 3.6%로 14위인데 경제 성장률은 2.6%로 104위에 그치는 등 저성장과 긴 노동시간, 실업률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관련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회에 사시존치 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시준비생과 로스쿨생들이 법안 통과나 저지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7년째 신림동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김모 씨. 그는 최근 답답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조만간 국회 법사위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로스쿨 재학생, 원장 등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글을 본 겁니다. 이 글은 로스쿨 재학생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전체 공지인데 대응 방안 중에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보내기도 있었습니다. 굉장한 박탈감을 느꼈고요. 특히 그 후원금 관련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로스쿨의 어떤 그 과도한 등록금으로 이제 금전적인 어떤 그 장벽을 만들어 놓고 일반 이제 돈 없는 서민들이 가기 힘든 지금 구조인데. 하지만 로스쿨 재학생 입장은 다릅니다. 고시생들은 사시존치법 통과를 위해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도 무언가 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를 막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에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사시존치 문제는 지금 법안으로 지금 법사위에 올라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 현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사법시험 존치 논란. 로스쿨생과 고시생의 팽팽한 줄다리기의 결과는 국회 결정에 달렸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섬입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이들 산업 의존도가 높은 동남권의 경기 타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전국 소매 판매는 대형 할인점 등의 호조로 작년 3분기보다 3.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울산과 경남은 각각 2%와 1.1%씩 줄었고 특히 울산의 대형 소매점 판매는 3.8%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부진했습니다. 반면 제주는 소매 판매가 11.3%, 서비스업 생산이 6.9% 늘며 전국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가 부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국내외 업체들이 가상현실과 모바일 대작 게임 등 신작을 대거 선보였는데요. 조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에 가상현실 기기를 착용한 사람이 오토바이 게임을 즐깁니다. 마치 실제로 곡선 도로 위를 달리는 듯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이 가상현실 게임은 사용자가 실제로 도심에서 전투를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에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 대거 선보였습니다. 개막식에는 지스타 조직위원장과 부산시장이 가상현실 기기를 쓰고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내년 게임 업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는 35개국에서 600개가 넘는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금년에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가상현실, VR 관련 게임이 상당히 많이 출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들은 직접 오셔서 체험을 하시면 또 다른 세상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과 전통의 온라인 컴퓨터 게임을 홍보하는 곳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선두 기업으로서 게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 또 많은 유저와 또 고객 방문객들한테 좋은 게임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메인스포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나흘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국제게임회의, 게임 투자 시장, 게임 기업 채용 박람회, e스포츠 대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연합뉴스 조정호입니다. 매주 금요일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고잉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죠.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요즘 새삼 의료 기록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서 혼수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난 백남기 농민을 두고 벌어진 사인 논쟁이 있었죠.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후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은 환자인데요. 담당 의사가 사망 원인으로 병사라고 쓴 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병사라는 건 외부 요인이 아닌 질병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네, 진단은 외상성 뇌출혈로 해놓고 사망 진단서에는 병사라고 썼는데요. 심지어 의사협회의 지침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동료 의사와 의대생들이 성명서도 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겠죠. 서울대병원은 16일 담당 의사였던 백선아 교수를 보직 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리 처방 의혹으로 시끄럽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 씨 자매가 대통령 대신 대리 처방을 받고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진료 기록에는 청, 안가라고 쓰고 주사제를 받아갔다는 건데요. 심지어 대통령이 진료를 받고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썼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주치의가 있고 담당 보좌관들이 있는데 굳이 의료법을 어겨가면서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의무 기록은 이렇게 우습게 볼 게 아니죠. 필요시에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공적인 문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잡 시간에는요, 이 중요한 병원의 의무 기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국가면허 직업입니다. 의무 기록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무 기록사 처음 들어보는데요. 의사들이 작성하는 각종 진료 기록, 또 치료 기록, 처방전 등을 의무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전문적으로 좀 취급하는 직업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 의무 기록이란 환자의 질병과 관계되는 병원의 진단, 또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행위에 기록한 법적 정보를 말합니다. 환자에게는 치료에 대한 근거로 사용이 되고요. 의사나 약사, 간호사 등 치료자들에게는 정보를 공유하는 의사 전달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통계를 위한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법적 분쟁이나 기관의 보험금을 신청할 때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네, 병원을 방문하면서 생기는 모든 상황에 대한 기록이자 또 필요할 때 증거가 돼주는 정말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의무 기록사는 이 의무 기록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의무기록사는 병원에서 발생한 의무기록에 관한 기록과 유지, 관리를 맡아서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의무기록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무기록 관련 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국가면허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요. 의무기록은 질병의 치료, 예방, 그리고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네, 의료기록의 작성, 보관 등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군요. 자, 의료기록은 의사가 아니면 기재할 수 없고 또 본인이 아니면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개인정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기록은 대리인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발급받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고요. 절차가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가시면 진단서 등 이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는 의무기록사를 필수적으로 고용을 해서요. 의무기록을 보관하고 정리하고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의료 기록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요구될 것 같아요. 자, 의무 기록사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할 분야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의무기록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무기록 전반에 걸쳐 있는 각종 의학적인 지식을 제대로 읽고요. 또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또 의학 용어를 분류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분류 코드도 숙지해야 하고요. 그래서 의학 용어와 각종 임상적인 지식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고요. 또 의무기록이 연구나 통계에 이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기술도 배워야 합니다. 이 밖에도 보건행정학, 의료법, 또 의료관계법, 건강보험 청구 및 심사에 관한 기본 지식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중요한 업무를 맡는 만큼 그만큼 배워야 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시원 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증을 받으면 어떤 곳에서 일하게 될까요? 자, 아까 종합병원 이상은 의무기록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이 병원이겠죠. 요즘 종합병원에서 생성되는 의무기록은 수천 건이 넘고요. 1년만 하면 수백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분류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의무기록사가 필수겠죠.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한 진료를 했다는 심사를 받아야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관련 자료를 손쉽게 제출하기 위해서도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그렇다고 의무기록사가 꼭 대형 종합병원에만 필요한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의무기록사는 병원 코디네이터로서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병원 경영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요. 각종 의무 기록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병원의 경영 상태를 점검하는 데 활용합니다. 이때 통계를 내고 어떤 방향으로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의무기록사가 의사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나 민간 건강보험 회사에서도 의무기록사를 필요로 합니다. 병원이나 피보험자가 보내온 각종 의무기록을 해석하고 분류해서 심사하는 업무를 의무기록사가 한다고 합니다. 또 의무기록사 자격증이 있으면요, 보건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5%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5% 가산점이면 정말 매력적인 조건이죠. 네, 자, 국가에서도 의무기록의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국가 면허가 필요한 직업으로 분류했을 텐데요. 약속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전문직의 역할도 소용이 없어지겠죠. 최근에 여러 사태를 통해서 의무기록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져서요. 의무기록사를 필요로 하는 곳도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의무기록사였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